네이처지를 안 믿어? IAEA를 못 믿어? 국가를 못 믿어?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은 위축돼가지고 우리는 다 조각조각이나 불쌍한 영혼들이고 고립돼 있고 무력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전체주의, 현대적 전체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과학의 맹신에 빠져드는 이유가 사이비 과학에 이제 빠져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IAEA라는 권위에 눌려서 어떻게 돼? 괴담이고 선동이 되는 거지. 논리적인 맥락에서는 과학 전체주의, 이 과학 파시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했어. 그건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목숨 걸고 공부하자. 공부해서 남주냐. 윤석열 시대를 견디려면은 지식이 힘이다.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희망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신검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신검지입니다. 우리 신 작가도 이제 방송 작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뉴스의 속살, 의미를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이런 뉴스들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이제 김종대 뻥 뚫리는 TV에 목숨 걸고 공부하자 코너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뭐 이런 접대성 발언 나 좋아요. 나 싫어하지 않아.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책이 있는데 전체주의 심리학입니다. 누가 썼죠? 마티아스 데스펫? 데스멧. 발음이 어려워. 마티아스 데스멧. 나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유럽에서 유명하더라고요. 팬데믹 연구하는 심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번역가 김미정 씨가 옮겼어요. 제가 지하철을 가면서 보통 책을 읽다가 한 정거장을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괜찮은 책이에요. 두 정거장을 지나면은 꽤나 괜찮은 책이에요. 세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면은 이거 어디서 이런 책이 나와서 해가지고 집에 가는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요 책으로 인해서 지하철 세 정거장이 그냥 지나쳤다고. 제 취향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되셨어요? 그냥 교보문고 가서 우연히 집어들었어요. 눈에 띄길래. 전체주의가 어떤 거예요? 토탈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하면 토탈, 전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그러니까 우리 집단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봉사하는 거야. 뭐 가족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시민사회나 국가나 종교 집단이나 뭔 어떤 그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집단의 순수한 존재 이유에 나는 무한복종 이렇게 해야 되는 집단이 최고의 권위로 올라가고 개인은 가장 낮은 위치로 전락하는 거. 그럼 그 복종하는 개인한테는 대가가 치러져요? 일종의 희열과 자기만족이 있는데 이 전체주의는 대중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재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헷갈렸어요. 부여되는 독재랑 전체주의의 차이. 그러니까 독재하고 전체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독재는요 쿠데타로 집권하건 뭐 하건 센 권력자가 있어. 그러면 국민이 동의하건 말건 찍어 눌러 일단. 방송장악해 일단. 이런 건 독재예요. 또는 총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단을 갖고도 독재가 가능해요. 또 여러 가지 요즘은 프로파간다. 이 상징 조작을 통해서도 독재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대중에 군림한다고 하는 독재와 달리 전체주의는 말이죠. 대중 스스로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를 예를 들면 이게 왜 전체주의냐. 처음에는 이제 소수정당이었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집권하면서 90%의 지지율로 독일 국민의 열광적 지지로 떠받들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독일 시민들이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고 상실감에 젖은 그 독일 시민들이 나치 히틀러를 보고 구원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립돼 있던 시민들이 뭉치는 거죠. 나치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지지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대중 형성, 매스 포메이션이라는 게 전체주의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이냐면 감히 이 집단의 이익에 반하고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저놈 고발해. 저놈 게슈타포에 비밀 경찰에 알려줘.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정화해야 돼. 모든 사회 체제와 그런 국가 기구들을 갖다가 나치의 이익에 복무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큰 하나의 집단적 연대감. 여기서 이제 황홀경이 생기는 거죠. 이런 어떤 유의 공감이 하나의 형성된 대중이라고 하는 거죠.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약 한 70% 선이 되면 이제 위험해져요. 그때부터는 소수자들이 일제히 이제 말을 못 합니다. 가장 비판적인 10%마저도 굴복해요. 그럼 사회는 이제 획일적인 아주 전일적인 그 통제 시스템화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국가 기구에 의한 굉장히 체계적인 통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자발성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독재하고는 좀 다르죠. 비슷한 점도 있기야 있지. 그러나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거든요. 전체주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네요. 전체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근대 사회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중세 시대를 얘기 들자면은 모든 권위의 원천은 신이잖아. 교회잖아. 그래서 뭐 마녀 사냥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신에 복종하는 중세적 통치 질서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과학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이성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야. 이거 과학 법칙이야. 신이 100도에서 끓으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됐는데, 그 인간은 뭐냐면은 과학을 발견한 인간이잖아요. 이게 근대래야. 근대에서는 이제 인간이 주인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 지식, 이성이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닌 거예요. 불황이 오고 대공황이 오고 더 고통스럽고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데 손잡아 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매우 병리적 현상을 보인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근대 사회의 구원줄과 같은 집단주의를 외치는 절대자 내지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거기에 정신없이 열광하는 이게 그 파시즘, 전체주의의 심리학적인 구도고, 이건 근대의 발명품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나치,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이런 어떤 전체주의 출현이 실제로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괴물이 출현하는 거죠. 자기네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생활권을 높이는, 이게 결국은 전쟁으로 치닫게 됐던 전체주의가. 예.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전체주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저자의 지적인데, 기술 유토피아 사상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 유토피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심지어는 그 중국의 마오쩌둥까지도 집권하는 걸 과학을 명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그 집권 논리는 우생학.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열성인자 인간을 제거해버리면 우성인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게르만 민족의 순혈, 훌륭한 제국, 국가가 탄생하는 거야. 자기 국민도 열등한 국민이라 그러면 걔들도 죽였어. 그래가지고 정신 이상자도 집단 수용시키고 은밀한 살해가 이루어졌다고, 인밀한 제거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기술 유토피아 사상이 부활하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또 다른 전체주의의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여러분들 하루라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명 질서는 단순한 기업인의 이미지를 초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나 법이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빅데이터, 전 세계에서 긁어모은 빅데이터를 이걸 정부가 일일이 합법 불법을 규제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제3의 질서가 오고 있다. 이렇게 과학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 과학의 권위를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거예요. 나치가 우생학, 생물학을 독점하면은 그게 과학이고 뭐 딴소리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책에서는 과학을 통해서 대중들이 맹신을 하는 거죠. 맹신해서 새로운 전체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이 다시 출현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주된 분석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백신과 봉쇄, 락다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비과학이었는가를 논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2022년 10월 통계로 유럽 통계청, 유로스태트라고 하죠. 거기서 발표한 충격적인 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유럽 통계청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 초과 사망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거보다 팬데믹 때 더 많이 사망한 비율. 요거를 백신을 많이 접종한 나라와 아닌 나라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독일하고 아이슬란드가 백신 접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초과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평균이 19%거든요. 초과 사망률이. 근데 독일하고 아이슬란드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아이슬란드는 43.1, 독일은 37.3%. 그러니까 초과 사망의 거의 2배 이상. 아이슬란드는 2배가 넘고 독일은 2배가 약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요? 독일은요 3 내지 4회 접종 다 받았다고. 인구의 70%가. 그 다음에 저기 아이슬란드가 3, 4회 접종자가 80% 가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숫자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사망자가 가장 많아요.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신화가 다른 통계에 의해서 붕괴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망자 통계도 엉터리였던 게 그 벨기에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팬데믹 기간에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87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87세는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평시에도 사망 평균 연령보다도 높은 고령이라고. 그런데 대부분 기저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87세. 그래서 다시 조건을 순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비교했더니 원래 발표한 사망자 숫자보다 대폭 줄어가지고 13%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 통계와 수치를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전혀 달라진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팬데믹 대처는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은. 유럽의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유럽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고.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공포에 젖어가지고 사회가 과도한 조치를 했느냐? 그거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그 왕립대학에서 발표한 모델의 문제가 있었어. 여기 이 모델대로라면은 팬데믹 기간에 한 달 안에 벨기에에서만 사망자가 8만 명이 발생한다는 예측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뭐 사회가, 그럼 국가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바이러스야?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매우 잘못된 예측이었죠. 실제로는 2,000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과학자들이 독점하고 그 권위를 갖고 군림을 할 때 위험한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이게 바로 전체주의자들이 과학을 좋아했던 이유. 그걸로 권위를 통치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 벨기에 그 과학자 선생님들이 8만 명이 죽을 거라고 거짓으로 결과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영국의 그런 왕립학자들이 거짓말했느냐? 똑같은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은 정부 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의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윽박질렀다는 거지.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누구도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를 몰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산되는 모델에다 치사량이나 이런 거를 가장 최대치로 잡고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시민들은 협조를 잘하는 거죠.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자 얘기는 그 부분에서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면 더 위험해진다. 우리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IAEA 못 믿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얘기 아닙니까? 아니 IAEA가 객관적으로 검증했어. IAEA가 뭘 검증했는지 우린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국제기구고 권위가 있고 거기에 과학자들이 가 있어. 그런데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IAEA가 지금 최종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4차, 5차 보고서에 읽어보면은 저기 오염수 정화는 IAEA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하는 거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 그럼 IAEA는 뭐 하는 데냐? 기술 지원을 하는 데다.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데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썼겠어? 나중에 이 오염수가 문제가 돼도 우리한텐 책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돼 있느냐? 결론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화 조치는 신뢰할 만하다. 근데 여기서 신뢰할 만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과학의 용어입니까? 아니요. 내가 여태까지 돈 많이 뜯기고 살았거든. 근데 내 돈 떼먹은 놈들은 다 신뢰할 만한 놈들이었어. 사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치는 거야. 애시당초 맞아요. 신뢰가 안 가면 사기 당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최종 보고서 나와도 결론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이건 일본 정부가 한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서 내는 건데 이 이야기는 아무 얘기도 아닌 거야.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데 과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재현 가능성, 그 프로덕터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재현 가능성. 재현 가능성. 이게 뭐냐면은 검지 씨가 물을 끓여봤는데 100도에서 끓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실험을 이런 그릇에 온도계를 놓고 가열을 해서 100도에서 물이 끓었다고 논문을 쓴 거야, 당신이. 그러면은 이 논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려면 내가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조건에 맞춰봤더니 진짜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거 맞네. 이게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발견한 지식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거죠. 검증이 되고 검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현이 되는 돼. 그런데 재현성의 위기라는 게 나오는데 그 네이처지라고 있습니다. 과학 학술지죠. 가장 저명한 학술지예요. 깜짝 놀랄 논문이 실려요. 여태까지 네이처의 과학 논문을 발표한 수천 명의 그 과학자들을 설문조사하고 논문을 검증을 한 거야. 그런데 70%가 재현이 안 되는 논문이다. 심지어 50%는 지가 한 실험도 재현을 못 하더라. 그 실험 조건도 복잡하게 돼 있고 계측 장비는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왜 이런 결론이 내려왔는지 그 논리적인 맥락, 이런 부분이 대부분 부실하게 작성이 돼 나오니까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50%가 쓴 사람도 자기 실험도 재현을 못 하더라. 심지어 심리학 실험은 70%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해 봤더니 데이터가 엉뚱하게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재현성의 위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가 과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재현이 안 되는 건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어. 이게 방사능이 잘 걸러졌는지 안 걸러졌는지는 저기 일본 정부가 스스로 검증을 했다 그래. 그 다음에 그 과정 프로세스를 IAEA가 봐줬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그 시료를 떼서 해보니까 맞네. 이렇게 될 때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도 이 전체주의 심리학이 이제 과학의 맹신에 빠져드는 이유가 사이비 과학에 이제 빠져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IAEA라는 권위에 눌려서 어떻게 돼? 괴담이고 선동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기만 하면 괴담이고 선동이 되는, 이게 이 저자에게는 가장 사이비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현이 안 되는 거는 과학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과학 파시즘, 과학 전체주의,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과학의 맹신주의가 기술 유토피아 사상으로 이게 비약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이런 어떤 왕국을 구축할 때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야. 디지털 세계 질서가 열린다는 거고. 그럴 때 파편화된 개인들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런 걸 다 선택하고 검토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착각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글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여러분을 검색하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 미개척 원시림인 거지. 그거를 저 빅테크 기업이 우리를 탐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비판의식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과학주의, 맹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주의가 발화되고 거기에 파편화된 무력한 시민들이 따라가면서 열광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후쿠시마는 지금 시민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거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과학에 믿질 않는 것이. 그러나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지, 저게 왜 사이비 과학인지는 말하지 못하죠. 왜? 선동이라 그러니까, 음모론이라 그러니까. 논리적인 맥락에서는 과학 전체주의, 이 과학 파시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과학을 소환해야 됩니다. 과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검증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질문할 줄 아는 시민들이 전체주의 출현을 막아내는 거지. 그런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이 전체주의로 넘어갈 위기를 사회는 극복하는 거고, 윤석열 맘대로 안 되는 거지. 이미 수많은 후기로 증명된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기능이 고민이시거나 왕년에 강했던 나를 찾고 싶으시면 특허받은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식약처 미국 FDA에서도 인증 확실히 받은 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할 남성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비성 문제 등 말 못할 남성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더 긴 시간도 없이 하루 딱 10분이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여름맞이 기력이 떨어지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특별 가격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또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꾸 보험사에서 귀찮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가입해라 저거 가입해라 이런 전화 안 하고 오히려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하게 만든다. 기존의 질병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분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학교 후배가 와서 그냥 부탁해서 가입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도 보험료는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체크해줘가지고 조정해주면 편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이걸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양심적 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거나 대표 전화 1800-791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도 있어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찾아가셔도 돼요. 자, 앞으로 내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윤석열은 전지전능하잖아. 대학 입시 문제 이거 바꿔. 뭐 변별력 있는 문제 그거 빼버려. 입시도 전체주의예요. 입시도 전체주의죠. 점수로 다 계량돼서 등급을 매기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전체주의예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로 정확하게 계급적으로 나눠버리고 자사고 외국어고 다 존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의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것이 어찌 수능뿐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아니 스티브 잡스 보세요. 대학에서 1학년 중퇴한 사람이요. 토마스 에디슨 어땠습니까? 중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네요. 그러나 속박에 구애되지 않지만은 나의 잠재적 능력을 존중받고 내 자신을 실현하는 방법은 많은 거예요. 근데 수능을 전체주의로 줄 세워놓고 거기에 대통령이 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나. 이 과정 자체는 전체주의죠. 아, 과정이요? 과정 자체는 전체주의죠. 우리는 지금 다른 경로를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수능으로만 모든 청년들이 서열화되고 계급화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것과 다른 류의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허락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쟤는 철이 없어 세상을 몰라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인 것이 좋은 사회라는 거고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 보면 다 이런 것들로 서열화 계급화돼 있고 계층화돼 있고 그것이 자연적인 질서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이제 못 빠져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거는 세상의 극히 일면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제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전체주의에선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호등이 없던 사거리에 신호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행자 속도 제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고 규제가 사거리에서 계속 쌓여 높아지는 거지. 원래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적한테는 그런 게 없어도 되거든. 근데 더 많은 규제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인간을 평가하는 것도 MBTI? 그게 뭐냐면은 그 성격 테스트인데 맞아요. 그게 16가지 유형의 성격을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36개 버전으로 늘어났어요. 선생님 검사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런 걸 왜 합니까? 근데 이게 틀릴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120개의 성격 유형 분류도 가능해요. MBTI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걸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작은 조각 파편들을 다
다 모아서 유형화하고 행동을 예측하게 만드는 건데 빅테크 기업의 특징은 말입니다. 수요를 찾아다니는 기업이 아니에요.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단순히 광고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세력들과 동맹을 맺은 국가 권력이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감히 네가 반론을 제기해? 네이처지를 안 믿어? IAEA를 못 믿어? 국가를 못 믿어?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은 위축돼가지고 우리는 다 조각조각이나 불쌍한 영혼들이고 고립돼 있고 무력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야. 맞아. 이게 바로 전체주의, 현대적 전체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체주의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10%의 비판적 시민들이 망설이지 않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전체주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도 하는데 뭐 깨시민이란 말이 좀 뭐 비하 용어로도 요즘 많이 소비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시민이 중요한 이유는 10%의 시민이 외치면은 전체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0%의 시민이 두려워가지고 권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변두리에 약한 고리부터 치는 거야. 그게 민주노총, 정교조,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론과 시민의 입을 닫게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윤석열식 통치 스타일에 있어가지고 가장 극명한 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간첩 있으면 참는 거고 뭐 언론 뭐 몇 개 때려잡고 나 뉴스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그런 어떤 통치술은 10%의 시민들의 입을 막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전체주의라고 해요. 일부 언론들 때문이야. 저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뭐 고발 안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유토피아, 어떤 권위에 대한 독점, 이것에 열광하는 시민, 이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되고 고립돼 있고 외로우면서 절망하는 시민들이 그 다음 단계가 공격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 대중운동, 매스 포메이션으로서의 어떤 전체주의의 심리학적 구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팬데믹 현상을 다시 보자. 이런 어떤 그 제안을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울려오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충분히 통찰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운 시민으로 윤석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재밌게 들었어요? 네. 재밌었대요,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말에 작가님이 이 말이 있었는지 이게 좀 와닿았어요. 말이 어디서 오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말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안다. 상당히 불교식 표현이네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간다. 그래서 약간 좀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의 얘기를 힘이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대중이 결집하는데 가장 중요한 촉진자가 뭐냐면은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못 믿어? 의사의 이야기를 못 믿어? 과학자의 이야기를 못 믿어?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말이 돼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음모론이나 이런 데 귀를 기울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과학이나 지성의 권위를 특정 집단이 독점할 때는 매우 위험해진다. 믿는 거는 좋지만 맹신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화된 사이비 과학에 굴복하느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점이고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돈의 맛에 취한 과학, 권력과 자본에 줄 서는 과학이 아니라 시민의 과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집단지성이 시민적 공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린 다 지치고 힘들어. 내 뇌 용량을 채우지 마. 나 피곤해.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 이러는 과정에서 내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고 떼주고 있다는 거 사실은 이게 매우 우리 불편한 현실이라는 거 이런 점들을 저자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아가기 피곤한 시대예요. 쉽지 않아요. 쉬운 시대는 아니에요. 그럼 다 과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독점하게는 허용하지 마라. 이게 전체주의를 막는 길이다. 오늘은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뭐 유용했다 잘 들었다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아마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사보지도 않았을 책인데 사보지도 않았을 너무 책인데 재밌게 잘 읽었어요. 선생님 그래?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요약된 어떤 그것도 많고 또 저같이 이렇게 그걸 또 현대적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선생님이 인문학 유튜버계
되게 교란종이라고. 내가 뭐 황소 개구리요, 아니면 뭐 외래종이요, 뭐 내가 칭찬의 왜? 뜻으로 말씀하신 그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 이제 그렇게 황소 개구리 가르쳤나 옆에 있는 토종 개구리, 우리 개구리 세트들. 자, 목숨 걸고 공부하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감지 작가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자. 안녕. 아 웃지 마. 정말.